나는 참 못난 사람이었답니다. 제 고집 하나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요. 이 모든 일이 부동산 상담 테이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때는 세상이 전부 내 뜻대로 돌아가야 속이 시원한 줄 알았지 뭡니까. 장면 0. 부동산 사무실. 햇살이 쨍쨍하게 비추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지요. 이 빌딩 3층에 자리 잡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 차가운 강화유리 테이블 앞에 나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얄팍한 인내심을 재촉하는 북소리 같았거든요. 내 앞에 앉은 김 사장. 이 동네에서 꽤 잔뼈가 굵은 중개사였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요. 아니, 사장님, 그건 제 돈이 아니라고 수십 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분명히 박 씨한테 빌려준 돈이라고요. 그쪽에서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나는 그 사람 통장이나 계좌만 볼 것이지 이 엉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나는 냅다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 목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에 울리는데 괜히 억울한 생각에 눈물이 찔끔 고이는 것 같았답니다. 사실 그 돈은 우리 부부가 30년을 꼬박 모아 마련한 작은 아파트의 잔금이었거든요. 그 돈이 묶여버린 상황 자체가 나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지요. 회장님, 제발 좀 진정하세요. 이 계약은 지금 당장 처리가 되어야 내일 오전에 법무사 쪽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박 사장이라는 분이 지금 잠적한 상태라 일단 이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이쪽에서 잠시라도 자금을 묶어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류를 근거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김 사장이 최대한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지만 내 귀에는 그저 헛소리로만 들렸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내 돈이라는 단어만 앵무새처럼 맴돌았지요. 나는 이 땅이 내 피땀이었다고 이 돈이 우리 노후의 전부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박 사장이라는 노민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단정짓고 그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이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 얽매이려 했던 겁니다. 묶어두긴 뭘 묶어둡니까? 그 사람 돈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애초에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내 재산을 내 돈이 아닌 사람 때문에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데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나는 내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어떤 서류에도 도장 못 찍어요. 나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치며 일어섰답니다. 의자가 뒤로 살짝 밀려나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잿빛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 고집 때문에 결국 내가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지요. 나는 정의가 승리해야 하고 내 돈은 온전해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 고집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극을 낳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던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계약서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 내 마음속의 옹졸함도 무거웠지요. 장면 1. 분식집 앞. 박 사장.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건 아마 이 동네 시장 입구 허름한 분식집 앞이었을 겁니다. 낡은 간판이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나는 그곳으로 곧장 찾아갔답니다. 그 분식집은 할매 떡볶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간판 글씨가 너무 낡아서 제대로 읽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사실 박 사장이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장사하며 내 돈을 꿀꺽했을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이윽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튀김 기름 냄새와 떡볶이의 매콤한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그 냄새마저도 내게는 박 사장의 뻔뻔함을 상징하는 듯 역겹게 느껴졌답니다.
가게 안에는 나 말고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지요. 죽으려 앉아 김치를 썰고 있던 박 사장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웬일인지 그 사람은 굉장히 평온해 보였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최대한 냉정한 척, 마치 이 모든 일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는 듯 걸어갔지요. 박 사장, 할 말 있어. 나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돌아선 박 사장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눈빛은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답니다. 그는 앞치마를 대충 묶으며 나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지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더군요. 그 여유로운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답니다. 연락? 당신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겠다는 거요? 내 돈, 내 퇴직금 전부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떡볶이나 팔고 있다니 당신 양심이 있는 거요? 당장 내 돈 내놔요. 그 돈 없으면 나 여기서 당신 가게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위협적으로 말했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의외로 넉넉한 태도를 보였지요.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묵묵히 끓고 있는 떡볶이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사장님, 일단 앉으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속만 버리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떡볶이 드셔보시겠어요? 오늘 새로 담근 양념인데 제 비법이 들어갔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코웃음 쳤지요. 떡볶이 따위가 지금 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 거 아니오. 내 돈은 언제 줄 건데?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던 그 투자건 말이야. 그게 지금 다 꼬여버렸잖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내 돈이 전부 공중에 뜬 거란 말이오.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말로만 번지르르 했지 실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잖소. 나는 이제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오. 나는 그를 몰아붙이며 내 돈을 떼먹고 호해호식하는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답니다. 박 사장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끓는 떡볶이만 쳐다보았지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모든 비난을 달게 받아들이는 죄인 같았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가 하는 찰나의 의심을 품게 했지만 곧바로 아니야, 저 자식이 다 꾸민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나는 이 상황이 박 사장의 부주의함이 아니라 계획된 기만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 넉넉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내 고집은 그 불안마저 덮어버렸답니다. 장면 2. 은행 앞. 며칠 후 나는 은행 앞에 서 있었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국민은행이었지요. 김 사장 말대로 일단 박 사장의 명의로 묶여있는 자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떼러온 참이었거든요. 땡볕 아래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온이 느껴졌고 내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답니다. 나는 박 사장을 믿고 투자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뼈저리게 후회되기 시작했지요. 물론 그 투자를 결정한 건 나였고 박 사장은 그저 아이디어를 냈을 뿐인데도 나는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고 싶었답니다. 그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얼마나 달콤하게 미래를 약속했던가요. 사장님, 이 사업은 5년만 기다리면 2배가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지만 이쪽 지역은 정부 지원책이 곧 들어오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속삭였지요. 나는 은퇴 후의 삶이 너무 막막했기에 그의 그럴듯한 사업 계획에 완전히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의 말에는 믿음이라는 포장이 두껍게 씌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나는 그 포장을 뜯지 않고 곧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답니다. 그 서명이 지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고요. 은행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나는 번호표를 뽑아들고 차가운 실내 대기 의자에 앉았답니다.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닿았지만 내 속은 불타는 듯 뜨거웠지요. 박 사장, 당신 나를 이렇게 개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답니다. 그가 내 돈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거든요. 내가 은행에 가서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상담원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했답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쪽 자금 흐름을 조회해봤는데요. 박 사장님의 계좌에 큰 금액이 움직인 흔적이 없는데요. 그 말에 나는 더욱 격분했지요. 거짓말 마십시오. 분명히 내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오. 지금 나한테 수작 부리는 거요? 내가 당신들 은행 이용한 지가 20년인데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나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고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스러웠지요. 그 상담원은 진땀을 흘리며 전산 기록을 다시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회장님, 정말 없습니다. 박 사장님 명의로 된 자금은 모두 이전에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신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답니다. 내가 바보같이 돈을 현금으로 전달했나? 아니, 나는 분명히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제야 나는 박 사장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는 확신이 공고해졌지요. 그는 내 돈을 다른 방식으로 빼돌렸을 것이고 지금 이 모든 기록을 조작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억울함에 눈물을 찔끔 흘리며 당장 경찰서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지요. 내 모든 노후 자금을 잃은 이 배신감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답니다. 장면 3. 주인공 집. 은행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겨우 마련한 안식처였는데 이제 이 집마저 곧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지요. 그때 시선이 닿은 곳, 박 사장이 예전에 이 집에 왔을 때 잠시 짐을 놔두겠다며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는 이사 갈 때 짐을 가져가겠다면서 두고 간 물건들이었지요. 나는 왠지 모를 끌림에 그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쓱 닦아보니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지요. 서랍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낡은 노트 몇 권과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나왔답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지요. 그중 가장 두꺼운 공책, 표지에 외상장부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답니다. 박 사장은 늘 장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게 세상의 모든 복잡한 투자 기록일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이 장부는 아마도 그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잔뜩 기대감을 안고 낡은 종이를 넘기기 시작했지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잉크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답니다. 장부에는 온갖 날짜와 금액, 그리고 알 수 없는 약어들이 가득 적혀 있었지요. 떡볶이 재료비, 간판 수리비, 카드 수수료 같은 항목들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아주 굵은 글씨로 적힌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원, 회장님, 투자금 회수 지연. 그 옆에는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이자 명목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글귀를 보자마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이자 명목이라니? 박 사장이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왜 그 돈에 이자를 붙이고 회수 지연을 적어 놓은 거지요? 내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나에게 빌린 돈이라고 속이고
마치 내가 이자를 요구하는 채권자인 양 이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나? 끝까지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나는 분노에 차서 장부를 다시 덮어버렸지요.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답니다. 저 장부야말로 박 사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속이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확신했지요.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마치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아야 하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겁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의 악의로 가득 찼답니다. 이 낡은 장부가 그의 사기 행각의 고백서라고 믿었지요. 이 정도 증거라면 경찰서에서도 내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내 억울함이 풀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장면 4. 경찰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최대한 꼿꼿한 자세로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답니다. 낡은 외상 장부를 두꺼운 파일철에 잘 정리해서 들고 갔지요. 상담해준 형사는 중년의 베테랑처럼 보였는데 턱을 꿰고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장님의 퇴직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 장부가 그 사람의 사기 행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겪었던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지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정황, 박 사장의 배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이 장부의 발견까지 말입니다. 형사님, 저 사람 정말 나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어요. 나 같은 노인네 쥐어짜서 자기 이익 챙기려는 파렴치한 아닙니까? 이 장부 보세요. 투자금 회수 지연이라니요. 내가 투자한 돈인데 회수 지연을 적어놓고 이자까지 붙였답니다. 이건 명백히 돈을 가로채고 나중에 법정에서 나는 돈을 빌려준 것이며 돈을 갚지 않아 이자가 붙였다고 발뺌하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나는 장부를 펼쳐 형사에게 보여주었지요. 내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답니다. 나는 그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꼭 참았어요. 이 모든 것이 박 사장의 계획이었다고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형사는 장부를 받아들고 돋보기로 세밀하게 살펴보았지요. 그는 펜으로 몇몇 항목을 짚어가며 신중하게 기록하는 듯 했답니다. 회장님, 일단 저희가 이 장부 내용을 토대로 박 사장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투자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다른 공식적인 증거물이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답니다. 내게는 박 사장의 말과 이 외상 장부가 전부였거든요. 차용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이 다 꾸민 일인데 처음부터 모든 걸 구두로 진행했으니 이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놈은 내가 소송을 걸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 놨다고요. 제발 이 장부의 뻔뻔함을 좀 보십시오. 내 돈인데 왜 내 돈을 투자금 회수 지연이라고 써놓았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기만 행위 아닙니까? 나는 거의 울먹이며 호소했지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주변의 다른 민원인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니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지요. 형사는 결국 내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그 얼굴에는 확신보다는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깊은 고독감을 느꼈답니다. 장면 5. 분식집 창고. 며칠 후 경찰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나는 초조함에 휩싸여 다시 박 사장의 분식집 근처를 맴돌았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급습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진전된 내용은 없었지요. 나는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 다시 그의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주변 상인들이 모두 점심 장사로 바쁠 때라 분식집은 잠시 비어 있었지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나는 잽싸게 그가 짐을 두고 갔던 작은 창고 쪽으로 향했지요. 박 사장이 이사 갈 때 짐을 챙겨가지 않고 두고 간 것들이 아직 그 구석에 쌓여 있었답니다. 나는 그 짐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지요. 혹시나 투자와 관련된 다른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헛기침을 연발했답니다. 그때 쌓여있던 빈 박스들 밑에서 작은 금고 하나가 발견되었지요. 겉보기엔 허술해 보였지만 잠겨 있었답니다. 이게 뭐지?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박 사장이 이런 귀중품을 그냥 두고 갈 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무거운 금고를 힘겹게 끌고 나와 분식집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옆에 있던 쇠붙이로 자물쇠를 억지로 부수려고 시도했지만 튼튼하게 잠겨 있었지요. 절망하던 찰나 문득 아까 그 외상 장부가 떠올랐답니다. 나는 재빨리 장부를 들고 와 금고 옆에 펼쳐놓았지요. 혹시 장부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 나는 다시금 그 꼼꼼한 필체를 따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장부를 뒤적거리던 중 나는 이상한 거래 기록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이상할 만큼 세부적인 기록이었습니다. 20년 3월 15일 빈원 나 계좌 확인 4억 원 입금 확인 단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승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그 다음 줄에는 실제 자금 이동은 법인 계좌로 3.5억, 나머지 5천만 원은 현금 인출 후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멍해졌지요. 4억 원이 내 통장에서 나갔다는 건 맞았지만 그 돈 전부가 박 사장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 돈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승인 확인용으로 쓰였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나는 그 4억 원 전체가 박 사장의 투자금으로 쓰여서 떼인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아래에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추가 지급 내역, 병원명, 운영자금으로 3억 원 지원. 이자율 0%, 상환 기한 없음. 나는 그제야 박 사장이 나에게 투자하라고 했던 그 사업이 사실은 이 분식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이 바로 병원이었던 겁니다. 나는 당장 그 병원 이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장부에는 약어만 적혀 있을 뿐 정확한 병원 이름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단어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박 사장이 나에게 갚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이 혹시 병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치솟았지요. 이 장부가 단순한 사기 고백서가 아니라 그가 처한 복잡한 사정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장면 6. 법정. 결국 사안이 복잡해져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지요. 나는 피고인 박 사장 맞은편에 앉아 있었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방청석에는 그동안 나를 걱정해주던 친척 몇몇이 앉아 있었지요.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증인석에 섰답니다. 변호사가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나는 마치 그동안의 억울함을 폭발시키려는 듯 매섭게 박 사장을 몰아붙였지요. 당신, 박 사장, 지금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이요.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 양 이리저리 굴리다가 이제 와서 갚을 돈이 없다고 나를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소. 나는 피고인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답니다. 내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채웠고 판사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제지하려 했지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내게는 이 순간이 내 모든 억울함을 토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이것 좀 보십시오. 나는 변호사가 훑어보았던 그 외상 장부를 다시 들고 흔들었지요. 이게 당신이 만든 기록 아니요? 내 돈을 투자금 회수 지연이라고 적어놓고 마치 내가 돈을 떼먹은 사람인 양 기록했지 않소. 당신은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내 돈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쓰고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고소하니 당신은 이 장부를 들고 나는 이자까지 쳐서 갚으려 했다. 이 노인이 욕심이 많다고 발뺌하려 했던 거 아니오. 당신의 그 뻔뻔한 계획에 내가 말려든 게 너무나도 분하단 말이오.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사기 계획의 일부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내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고 눈물은 이미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지요. 박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변호인이 차분하게 반박했답니다. 피고인 측은 투자 계약서에 따라 자금을 운용했을 뿐이며 장부 기록은 피고인 측의 복잡한 재정 상황을 단순화하여 기록한 것일 뿐 기망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 측이 계약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섬뜩한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기에 나는 박 사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내 노후를 당신의 그 허황된 꿈에 걸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오. 당신 때문에 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체면 때문에 간신히 참아냈답니다. 장면 7. 골목길. 법정에서 나온 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경찰 조사도 진전이 없었고 변호사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요. 나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짓밟아 버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박 사장의 분식집으로 향했지요. 이번에는 경찰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말입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가게 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경찰이 그를 수사 중이라 그런가 싶었지요. 나는 굳게 닫힌 철제 셔터를 보며 내 안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때 가게 옆 골목길에서 누군가 짐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좁고 어두운 골목길 구석에서 박 사장이 낡은 트럭에 무거운 짐들을 싣고 있었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지요.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그는 짐을 옮기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박 사장, 내가 부르자 그는 움찔하며 벌떡 일어났지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요? 나한테 해명도 없이 도망치려는 거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말해. 내가 법정에서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하고 있는 거요? 그는 힘없이 내 손을 뿌리치더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답니다. 사장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 같았지요. 말은 무슨 말이요? 당신이 그 뻔뻔한 장부를 내놓고 나를 기만했잖소. 내 돈은 다 어디 갔는데 그 돈으로 당신은 호혜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요? 당장 진실을 말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는 건데.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셈이었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단 한 푼도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전부 제가 도와드리려 했던 곳에 들어갔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답니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그의 말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그의 지친 모습에서 왠지 모를 진실성이 느껴졌답니다. 나는 그를 더 몰아붙일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믿어달라니? 당신이 내 돈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소?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 그 증거라도 똑바로 대보시오. 나는 짐을 실은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그는 천천히 트럭 뒤쪽을 열었고 그 안에는 떡볶이 재료나 가게 물품이 아닌 서류 박스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그중 한 박스를 꺼내더니 내게 내밀었답니다. 이것만 보세요. 제발 이것만 보시면 압니다. 장면 8. 분식집. 사흘 후 나는 다시 박 사장의 분식집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는 경찰의 조사가 끝났는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던 가게 문을 다시 열었더군요. 나는 아까 골목길에서 그가 건네준 서류 박스를 들고 왔지요. 그 박스 안에는 병원 관련 서류, 수많은 영수증, 그리고 또 다른 장부가 들어있었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박 사장이 혼자서 묵묵히 주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박 사장. 나는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네, 라고 대답했지요. 나는 그 서류 박스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두꺼운 또 다른 장부 하나를 꺼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요? 아까 당신이 보여준 그 외상 장부랑은 뭔가 다른 것 같던데.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어. 하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나는 그가 건넨 두 번째 장부를 펼쳤지요. 이 장부는 첫 번째 장부보다 훨씬 전문적이었고 회계 장부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답니다. 날짜와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나는 그 속에서 익숙한 내 이름 석자를 다시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찾은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빈원님, 계약금 4억 원 수령 내역. 그 아래에는 복잡한 회계 처리가 이어졌는데 그중 한 줄이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대출 실행을 위한 담보 설정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붉은 펜으로 강조된 줄이 있었지요. 빈원님 명의 투자 원금 보호를 위한 5천만 원 별도 예치 완료. 비상시 사용. 이게 뭐요? 내 돈 4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나한테 돌려주려고 따로 떼어놨다는 거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는데?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답니다. 박 사장은 주방에서 나와 내 앞에 섰지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답니다. 사장님, 그 돈이요. 제가 사장님께 사기를 치려 했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사장님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장면 9. 분식집 주방. 박 사장은 마른 침을 삼키더니 주방 안쪽 깊숙한 곳, 땀 냄새가 밴 작업대로 나를 이끌었답니다. 사장님,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놈들이 무서워서 그랬답니다. 그는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얇은 영수증 뭉치와 작은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는 그중 가장 두꺼운 영수증 뭉치를 꺼내 나에게 던지듯 주었지요. 이게 제가 받은 영수증 전부입니다. 사장님이 보신 그 외상 장부, 그거 제가 사장님을 보호하려고 급하게 만든 가짜 서류였답니다. 가짜라고요? 나는 그 영수증들을 보았는데 전부 다 병원 이름으로 발행된 것들이었지요. 수술비, 입원비, 특수치료비 같은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 그 영수증들을 뒤적거렸답니다. 그때 박 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답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사장님께 받은 돈 4억 원 중에서 3억 5천만 원을 사실은 제가 빚을 지고 있던 그 병원에 갚기 위해 썼습니다. 그 병원이
제 아내가 3년 전에 희귀암 진단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이 동네 조폭들한테까지 손을 벌렸었지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아내의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끔찍했던 오해가 현실의 비극 앞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럼 그 돈이 당신이 떼먹은 돈이 아니었단 말이오? 박 사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사장님 돈을 가지고 그놈들에게 시달리느라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저는 사장님께 투자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그 돈을 확보해서 병원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놈들이 제가 확보한 돈마저 자신들의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 버렸답니다. 저는 사장님께 제 아내의 투병 사실을 알리면 분명 사장님이 동정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사장님은 워낙 고지식하시니까요. 그래서 투자건으로 속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상 장부요? 그거 사장님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이자가 붙었다고 기록해서 나중에 사장님이 저를 고소했을 때 나는 갚으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고소인이 빚 독촉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둔 거였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내가 저질렀던 행동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답니다. 나는 그를 악랄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그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요. 내가 그에게 쏟아부었던 독한 말들, 법정에서의 비난, 그 모든 것이 박 사장의 절박한 희생을 짓밟는 짓이었던 겁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무릎을 꿇고 낡은 주방 바닥에 얼굴을 묻었지요. 내가 틀렸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엉엉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죄책감과 후회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지만 실제 범인은 내 옹졸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낡은 외상 장부가 사실은 그의 처절한 방패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장면 10. 분식집 앞. 며칠 후 나는 다시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이었고 가게 안에서는 희미하게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나는 박 사장에게 받은 그 5천만 원의 비상 예치금과 내가 아직 가지고 있던 여윳돈을 합쳐서 총 1억 원을 마련했답니다. 이 돈으로 당장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놀라서 하던 일을 멈췄지요. 사장님,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듯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묵직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이 돈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당신의 변호사와 상의해서 당신 아내분의 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어. 박 사장은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사장님 돈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사장님 노후 자금이었잖습니까? 제가 사기꾼으로 몰렸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사장님께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 죄를 갚아야지요. 그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아까 그 캐비닛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답니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던 내 이름이 적힌 5천만 원짜리 예치금 증서와 내가 은행에서 이체했던 4억 원 중 나머지 3억 5천만 원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병원 관련 송금 내역서였지요. 사장님, 제가 처음에 사기꾼 취급을 받을 때 법정에서라도 제 아내의 병원비를 증명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놈들 때문에 증거를 전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제 절박함을 믿어주시니 이제야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송금 내역서가 진짜 증거입니다. 이 돈은 제가 당신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 제가 당신의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갚으려 했던 흔적들이지요. 나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그가 얼마나 자신을 희생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답니다. 나는 그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범죄자로 의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박 사장, 나 좀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이자로 당신 돈을 갚아도 모자랄 판인데. 장면 11. 부동산 사무실. 그 후 나는 박 사장과 함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가 건넨 병원 관련 증거들과 내가 확보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자 상황은 급변했지요. 나는 박 사장을 고소했던 것을 철회하고 오히려 그에게 남은 빚을 갚아주는데 협력했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지만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으니 그 어떤 금전적 손실보다도 마음이 가벼웠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처음 그 부동산 사무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지요. 김 사장은 나를 보더니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표정이었답니다. 회장님,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지요? 그 박 사장도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손에 들린 펜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은 내가 오랫동안 망설였던 그 땅을 매입하는 계약이었답니다. 박 사장의 아내가 치료를 받고 안정된 후 그가 이전에 해왔던 사업 아이템을 정리하여 나에게 작은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 돈으로 이 땅을 사서 내 노후를 온전히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하면서 박 사장과의 복잡했던 관계가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음을 느꼈답니다. 이전에 나는 내 돈이 아니면 세상도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고집 덩어리였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이해와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내 인생은 그 뼈아픈 오해 덕분에 비로소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았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그 모든 고통과 후회 끝에 찾아온 평화였답니다.